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좀 도입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황 증상의 완화라는 이제 단계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증상의 관해라는 단계와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황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상의 완화라고 하는 것은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돼서 이제 병원을 막 응급실을 쫓아다니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증상의 완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증상의 관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관해라고 의학적으로 쓸 때는 그 병이 증상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의 증상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라져서 내가 다 나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증상의 관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공황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 소멸돼서 더 이상 재발도 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어떤 예기 불안도 겪지 않으면서 공황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최소한 이 세 가지 개념을 한번 도입해서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이제 공황의 어떤 증상의 완화의 단계와 그 다음에 이제 관해의 단계, 그 다음 공황의 소멸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안과 관련돼서 이제 뇌를 연구하는 신경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뇌에서 편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을 이제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우리가 도망갈 수도 있고 싸울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 불안의 영역인 편도체와 판단의 영역인 전두엽 사이에 비대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편도체에서 불안을 느낄 때 전두엽에 바로 단 한 단계로서 연결해서 바로 위험이 왔다고 알려주는데, 자, 우리가 전두엽에서 우리가 불안을 평가하고 이것은 불필요한 불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는 불안이 다 가라앉았어, 이제는 안심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이 바로 이 전두엽에서 편도체로 명령이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두정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거쳐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 판단과 또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계에서 불안이 이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인을 먹고 커피를 많이 마시다가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심장이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공황장애 감수성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이 심장이 뛰는 이 현상을 갑자기 불안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커피를 마시고 나서 공황 발작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치료가 잘 돼서 좋아졌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커피 같은 기호식품, 카페인 섭취를 통해서 심장이 뛰면서 갑자기 다시 공황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연구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공황 물질만으로도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이제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율신경계의 어떤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저는 이 견해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재발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제 신체가 우리의 뇌, 감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황장애 감수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지금 현재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고 호전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뇌에서 신체로 가는 방향에 대한 치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만약에 재발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제 거꾸로 신체에서 뇌로 가는 그런 방향에 대한 이제 우리가 치료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런 치료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황장애 재발과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포기억의 응고와 이제 소거라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공포기억의 이제 응고와 소거라고 하는 과정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지나치게 너무 간과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공황 발작뿐만 아니라 이것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주게 되는 요소가 되는데요. 이 공황 발작과 이로 인한 예기불안이 이 트라우마와 얼만큼의 이제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5가지 요소 또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노출, 침투, 회피, 왜곡, 반응이라고 하는 이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 사건에 노출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침투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서적인 충격, 불안, 공포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피라고 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해당 사건이나 유사한 상황을 이제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 이제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뭔가 색깔을 가지고 이제 어떤 프레임을 갖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이 근데 남성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왜곡된 이제 왜곡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어떤 영화나 장면들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됐을 때 신체적으로 막 이제 반응이 나타나면서 그 공포 불안 반응을 이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뭐 영화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제 접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황장애에서도 역시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이런 노출, 침투, 회피, 왜곡 반응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이제 상당히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 발작에 이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이 공황 발작에 대한 이제 예기불안이 생기는 것이 침투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작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공포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 고속버스 안에서 공황 발작을 겪은 분들은 고속버스를 타지 않으려고 하거나 지하철을 타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뭐 비행기에서 겪은 분들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회피의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와 함께 이제 앞서 말씀드린 왜곡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왜곡이 공황장애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만 자기 몸이 뭔가 불편해도 내가 큰 중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자기가 굉장히 죽음에 정서적으로 공황 발작을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조금만 어떤 불편한 또 이상한 증상이 처음 보는 증상이 생기면 굉장히 겁을 내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염려증 같은 것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이것이 잘못될 것이 아닌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보통 파국적 사고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그 왜곡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체 반응이 공황 장애의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공황 발작이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 장애에서 공황 발작과 예기불안이 이런 이제 트라우마적인 형태로서 우리가 저장이 되는 것을 이제 공포기억이 응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포기억이 응고가 되면 보통 이제 2가지 중요한 이제 반응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간략하게 보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전적 조건화의 과정과 하나는 이제 도구적 조건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에게 밥을 주기 전에 이제 방울을 울리게 되면 나중에는 밥을 주지 않아도 방울만 울려도
강아지는 이제 침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가 되겠는데요. 이 공황장애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발작의 상황들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고전적 조건화의 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특히 공포의 방울이 저장될 때 의식 상태나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까지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의식 속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특히 불안과 공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무의식 속에서도 부지불식간에 계속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뇌과학에서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뭔가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진정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의 기억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내 몸속에서 남아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고전적 조건의 하나의 형태가 될 것이고 하나의 반응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공포 기억이 응고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는 이제 도구적 조건화의 이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구적 조건화의 과정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황장애에서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회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유해한 자극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이제 유해한 자극에 대해서 저것이 유해한 자극이구나를 인지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회피 학습이 되겠는데요. 이 공황 장애에서는 보통 이제 무자극 무반응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제 회피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를 타서 공황 발작을 몇 번 겪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행기를 안 타는 게 되는 거니까 이제 대부분 공황 장애를 이제 겪는 분들이 자기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공황 발작을 겪을 수 있는 뭐 지하철, 버스, 비행기,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회피를 하면서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회피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겠는데요. 자, 이 회피 학습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회피를 하다 보면 내가 그 공포 기억을 소거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점차 계속적으로 이제 잃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고착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피 학습은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 몸에서 나타난 이제 공황 발작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회피함으로 인해서 반응이 없지만 또 반대로 그것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사회 기능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의 역량이라든가 이제 삶의 반경들이 굉장히 이제 좁아지는 이제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구적 조건화의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진정되고 완화된 다음에 이런 이제 의도적인 회피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삶의 반경을 조금 조정해서 그 안에서 이제 머무르게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이제 자주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를 어느 정도 겪고 충분히 치료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3, 4년, 4, 5년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통과 이제 혼란을 겪는 그런 경우에는 자, 이것을 해결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바로 공포 기억을 이제 소거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공포 기억을 소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강아지가 방울을 울리면 이제 밥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밥을 주지 않아도 방울만 울려도 침을 흘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 자극원을 제거하는 것은 공포 기억을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회피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포 기억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 기억을 우리가 일하는 자극을 받았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반응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포 기억의 소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공포 기억의 소거의 굉장히 중요한 점 한 가지는 단순히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없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강아지가 고전적 조건화를 통해서 방울 소리만 들어도 이제 침을 흘리는 단계에 있다면 이 강아지에게 새로운 그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은 방울을 울려도 더 이상은 밥을 주지 않는다는 새로운 학습을 강아지가 했을 때 드디어 그 강아지에게서 더 이상 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 기억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학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이젠
다 좋아진 것 같아, 다 치료된 것 같아라고 하는 이제 관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아직 여러분들 몸 속에 또는 이제 기억 속에 이런 공포 기억이 남아 있다면 이제 소거라고 하는 새로운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 기억을 이제 소거하는 이제 새로운 학습을 하는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노출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노출법에도 이제 한 번에 자극을 세게 줘서 노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점진적인 노출이라고 해서 점진적 노출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자극을 지속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강아지가 그 자극이 내게 어떤 이득을 주거나 또는 해롭지 않다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약한 자극에서부터 강한 자극을 주면서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점진적 이제 노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상이 어느 정도 또 완화되고 또 관해돼서 얘기 불안도 사라지고 편한 생활을 하다가도 또 몇 년 있다가 갑자기 공황을 겪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런 분들은 왜 공황을 겪게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제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전히 의학계에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로가 과연 병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피로에 대해서, 만성 피로에 대해서 이제 허로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피로 증상 외에 이제 신체 증상과 함께 정신, 신경 증상이 같이 포함되는 이제 세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먼저 피로 증상을 말씀드리면 이 피로를 느끼는 것이 이제 최소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잘 먹고 쉬면 피로가 좀 풀려야 되는데 잘 먹고 쉬어도 10시간, 12시간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이 피로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이전보다 잘 못 해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기본적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들이 늘 만성적으로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목이 잘 붓고 뭐 임파선이 붓거나 그러면서 감기 증상이 잘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감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으실으실 춥거나 또는 이런 이제 몸살 기운이 나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 그래서 이분들이 감기에 본인이 면역력이 떨어져 잘 걸린다. 그래서 이제 자주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꾸 병원을 가게 되는 거죠, 감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감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의 한 증상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체 증상 중에 하나는 이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식욕부진도 나타나게 되겠지만 식욕부진과 함께 소화가 잘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때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이제 설사나 변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런 소화장애나 대변, 소변의 어떤 대변의 어떤 변화를 보면 뭐 만성 위장 장애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바로 정신 신경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그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수면 장애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잠을 잘 못 자게 되기도 하지만 잠이 얕아지고 중간에 깨든가 꿈을 많이 꾸든가 수면의 이제 어떤 질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와 함께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서 뭔가 업무를 하려고 할 때 빨리빨리 생각도 안 나고 책을 읽어도 바로바로 읽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문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불안이라든가 이제 우울의 경향도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우울과 관련돼서는 뭐 우울증이 뭐 생겼다 또는 어디 가서 뭐 막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이제 우울의 증상들은 기본적으로 의욕 저하, 흥미의 저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맛을 봐도 실제로 맛 자체가 이렇게 미각이 떨어져서 맛있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뭐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뭔가 재밌는 걸 봐도 이렇게 과거처럼 막 웃기거나 재밌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제 막연한 어떤 불안감을 자꾸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 피로 증후군과 이 불안 우울은 서로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증상의 하나로서 표현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이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떤 감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겪게 되고 이전에 10몇 년 전에 사스도 겪었는데요. 자, 이 코로나 겪으신 분들에게서 만성 피로를 느끼는 경우들을 우리는 이제 접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전에도 사스라고 하는 병에서도 그런 보고들이 있고, 그래서 이 뭔가 중한 어떤 그 감염병을 겪고 나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의 감염을 겪고 나서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스트레스가 어떤 급격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이제 지속되는 스트레스가 정서적인 면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을 굉장히 소모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정신과적인 장애가 있을 때 이때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 같이 동반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견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만성 피로 증후군의 이제 그 증상으로서의 불안 우울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원인으로서의 이런 불안 우울도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만성 피로와 불안 우울은 굉장히 깊은 관계에서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공황장애에 대한 교과서적인 설명은 이제 공황 발작과 예기 불안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로를 느끼지 않는 공황장애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체력이라고 하는 것을 점수로 0에서 100까지 우리가 이제 계량화한다고 보면 체력이 100점인 상태에서 공황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을까? 또는 체력이 100점인데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겪고 만나본 대부분의 공황장애에서는 이제 피로를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중에서 이 불안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불안과 건강염려증 등 이런 불안들이 굉장히 심할 때는 본인의 피로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황장애 이제 현실의 임상에서는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만성 피로라고 하는 기저에 있는 깔려 있는 피로와 예기불안, 건강 염려라고 하는 이 3가지가 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을 0에서부터 100까지 우리가 계량화를 한다고 치면 이제 약 80에서 100 정도 사이에 이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건강이 이제 80 이하로 떨어져서 약 50에서 60 사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이 만성 피로 단계, 만성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계에 오게 될 때 이때 공황 장애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를 한다면 공황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체력을,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한의학에서는 이 피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로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허로병을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는 중에 기본적으로 4가지로 범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4가지가 바로 이제 양허, 음허, 기허, 혈허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양허의 증상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 자, 양허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이제 양기운,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이제 온기를 만들어주는 이제 기운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이 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심하게 이제 추위를 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사를 잘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변도 자주 보러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성기능이 저하되거나 여성들은 뭐 성교통을 겪게 된다거나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안색이 아주 창백해지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추워서 깨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허라고 하는 이제 허약한 상태에서는 양어에서는 이제 굉장히 추위를 타게 되는데요. 자, 음어에서는 이제 손발이 뜨거워지거나 이제 오후가 되면 갑자기 미열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막 답답해지면서 열이 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잠잘 때도 오히려 양어가 추워서 깬다면 여기는 더워서 깨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이제 체중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뭐 당뇨가 온다든가 또는 갑상선 기능들이 문제가 되면 이제 체중이 빠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병들이 이제 동반되기도 하고 동반되지 않으면서도 이런 체중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음허라고 하는 이 혈호병에서는 이제 마치 당뇨 같은 증상이 실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당뇨가 동반되기도 하고, 당뇨가 아니더라도 입이 자꾸 마르고 물을 자꾸 먹게 되고, 이제 그 소변을 보러 왔다 갔다 화장실에 이제 자주 가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기허라고 하는 이제 현상에서는, 이 혈호병에서는 이제 말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음성 자체도 크게 못 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하고 숨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온몸에서 땀이 나고 이제 진땀이 난다, 이런 현상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욕이 저하되면서, 그리고 몸에 어떤 부종이 생기는 현상도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은 특히 잠을 자고 아침에 깨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 굉장히 피곤해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기허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혈어라고 하는 것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혈어에서는 안색이 이제 누렇게 변한다는 거죠. 위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누렇게 이제 변하면서 아주 심할 때는 뭐 황달이 왔나 뭐 이럴 정도까지, 그래서 안색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자주 두근두근하게 되고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뭔가 깜빡깜빡하는 건망증도 생기게 되고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게 되고, 여성들은 이제 생리에도 이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수면을 오래 유지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자꾸 수면 유지가 안 돼서 이제 깨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혈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피로증후군을 한방에서는 말씀드린 이제 혈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양어, 음어, 기허, 혈어가 있어서 이제 이에 맞는 많은 이제 치료의 처방들, 약물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육미지황안이라든가 사물탕이라든가 보중익기탕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십전대보탕, 쌍화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혈호병을 치료하는데 이제 투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이 만성 피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피로는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영역이 있고 섭생의 대상으로서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통해서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수준의 피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혈호병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직접 치료의 대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한의학 치료로서만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치료의 영역으로 인식하시고 이런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피로가 생겼다거나 체력이 떨어졌다거나, 또는 운동을 하면 체력이 올라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 만성 피로증후군,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피로에 접근하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공황 발작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젖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젖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겪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피로 물질의 하나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황장애는 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우리가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이 젖산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이 공황장애에서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공황장애라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뇌기능과도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요. 뇌기능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첫 번째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공황장애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식사 때를 놓쳐서 허기가 지면 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런 공황 증상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이 나이가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끼를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3끼의 식사를 탄수화물, 쌀 또는 밀가루 등 어떤 형태로든 곡류로서 섭취하는 것을 꼭 권장을 드리고, 다만 과일의 형태로서 이것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수면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시는 것을 꼭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황과 만성 피로의 관계를 충분히 깊이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피로도 관리를 잘 해나가신다면 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